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랜만입니다. 그간 별일 없으셨죠? 저는 일도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이게 안 바쁜 것 같은데 정작 제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신기해요. 일 같은 경우는 단편 영화 작업하기도 하고요. 홍보 영상 찍기도 하고 광고 찍기도 하고 그랬네요. 일단 대본을 받으면 제 분량이 많지 않더라도 정말 끝없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네. 얼마 전에 작업한 경우는 여주인공 분이 춘향이고 제가 이몽룡인데 막 춘향 씨가 상심하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슬쩍 나타나서 커피 한 잔 주면서 기운 내요. 이런 대사가 잔뜩 있었는데 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 운동 같은 경우는 요즘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어서 복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그냥 혼자 조용히 운동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만 보면 스파링 신청을 해주십니다. 그냥 나갈 때마다 맞고 돌아오는 거죠. 옛날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자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자려고 했었는데 너무 피로해서 지금 자고 일어난 다음에 찍고 있는데 아침도 아니네요. 지금 새벽 5시 반입니다. 그래도 막 일어나서 지금 똘망똘망한 상태인데 녹음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잡담은 그만하고 오디오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탈색된 병사, 셜록 홈즈 시리즈의 거의 말기 작품이고요. 이번 작품은 신기하게 이야기를 설명하는 화자가 왓슨이 아니라 홈즈입니다. 전에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왓슨이 아니라 홈즈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신선했습니다. 자, 듣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탈색된 병사. 내 친구 왓슨은 가끔 지배할 정도로 끈질기다. 그는 꽤 오랫동안 내 사건을 직접 써보라고 권했는데 사실 그런 박해를 자초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그동안 그의 글에 대해서 사실성이 부족하고 사건을 충실히 기록하기보다는 대중의 취향에 맞춰 쓴다고 꽤나 자주 쓴소리를 해댔으니까. 그럼 자네가 직접 써봐, 홈즈. 왓슨은 이렇게 톡 쏘아 붙였고 막상 펜을 들고 보니까 독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은 왓슨이 미처 기록하지 못했는데 내가 맡았던 가장 기이한 사건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써도 절대로 재미없지 않을 것이다. 내 오랜 친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동안 내가 여러 다양한 사건에 그와 함께했던 것은 고작 감상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해두고자 한다. 왓슨은 늘 겸손하게 최고의 찬사로 나의 추리 능력을 칭송하지만 정작 자신의 재능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다. 사실 나처럼 상대방의 심중이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친구를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왓슨처럼 사건의 전개를 매번 무척 놀랍게 바라보고 미래를 아직 펼치지 않은 책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겐 정말로 이상적인 동료라고 할 수 있다. 노트를 확인해 보니 제임스 M. 도드 씨가 날 방문했던 날은 보호전쟁이 끝난 직후인 1903년 1월이었다. 그는 체격이 크고 햇볕에 그을려 생기 넘쳐 보이는 강직한 영국인이었다. 당시에 내 친구 왓슨은 결혼을 해서 날 버리고 떠났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사이에서 유일하게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난 혼자 남겨졌다. 난 창을 등지고 앉는 버릇이 있다. 그리고 날 찾아온 손님들은 빛이 들어오는 맞은편 의자에 앉힌다. 제임스 M. 도드 씨는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난 그를 돕기 위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를 관찰했다. 내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리한 것을 몇 가지 말해주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오셨군요. 네, 선생님. 그가 좀 놀란 얼굴로 대답했다. 황실의 기마 의용군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럼 보나마나 미들섹스 부대에 계셨겠네요. 그렇습니다. 홈즈 씨는 점쟁이군요. 그의 얼떨떨한 표정에 난 미소를 지었다. 그건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들이요. 남성미 넘치는 신사가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내 방에 들어왔는데 영국에선 절대로 그렇게 태울 수가 없지요. 손수건을 주머니가 아니라 소매자락에 넣으셨고요. 턱수염은 짧게 기르셨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기마병들의 방식이죠. 미들섹스 부대는 선생의 명함을 보고 알았어요. 스로그 모턴가의 주식 중개인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렇다면 어느 부대에 지원했겠습니까? 한눈에 다 보시는군요. 선생보다 더 많은 걸 보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거듭한 덕분이죠. 어쨌든 도도씨, 아침부터 관찰의 과학에 대해 토론하러 오신 건 아닐 테고 턱스버리 올드파크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홈즈씨. 선생, 놀라실 것 없습니다. 선생이 보낸 편지 서두에 적힌 걸 보고 안 거니까. 이렇게 급히 약속을 잡은 이유는 뭔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 테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오후에 썼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엠소스 대령이 절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선생을 쫓아냈다고요? 그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엠소스 대령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전성기엔 육군에서 가장 엄격한 지휘관이었고 말도 아주 거칠었대요. 가프리만 아니었으면 저도 대령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난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의뢰인은 장난스럽게 희죽 웃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럼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죠. 듣고 나서 그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제발 제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머릿속이 하도 어수선해서 잠도 못 잤거든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가 말했다. 제가 입대한 건 1901년 1월이었어요. 딱 2년 전이죠. 가프리 엠스워스라는 청년도 그때 저와 같은 대대에 입대했어요. 그는 크림 전쟁 때 훈장을 받은 엠스워스 대령의 외아들이었어요. 전투적 기질을 물려받은 그가 입대한 건 놀랄 일도 아니었고 그는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병사였어요. 우린 금세 친해졌죠. 우리의 우정은 같이 생활하면서 같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내 단짝이었고 그것은 군대 생활에 유리한 점이 무척 많다는 뜻이었죠. 우린 1년 동안 전쟁터에서 온갖 힘든 일과 좋은 일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레토리아 외곽에 있는 다이아몬드 힐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갓프리가 대구경 총에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케이프타운에 있는 병원과 사우샘프턴에 있는 병원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홈즈씨. 6개월이 넘도록 단 한 글자도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 말이죠. 전쟁이 끝났고 우린 모두 귀환했어요. 전 그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갓프리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답장이 없었죠. 며칠 기다리다가 다시 편지를 써 보냈더니
답장이 오긴 했는데 아주 짧고 무뚝뚝한 답장이었어요. 가프리는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는데 1년 뒤에나 돌아올 거다. 그게 다였죠. 훈주씨, 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가프리처럼 좋은 녀석이 그런 식으로 연락을 끊다니. 절대로 그럴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가프리가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 그리고 가프리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자주 아들을 괴롭혔고 젊은 가프리는 그걸 견디기 힘들어했대요. 그래도 전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그 일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일을 모두 정리하는데 꼬박 2년이 걸렸고 이번 주에야 겨우 가프리를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일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 전 제 일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제임스 M. 도드 씨는 적으로 만들기보단 친구로 삼는 편이 훨씬 좋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였다. 파란 눈은 엄격했고 각진 턱은 강인했다. 그럼 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일단 베드퍼드 근처의 턱스버리 올드파크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직접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아버지의 인색함은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깔끔하게 직접적으로 말했죠. 갓프리 친구인데 군대에서 우리가 함께 겪은 재미있는 일들을 어머니께 들려드리고 싶다. 그 근처에서 묵을 예정인데 잠깐 찾아뵈어도 되겠느냐 등등. 어머니께서 하룻밤 묵어가라는 상냥한 답장을 보내셨더군요. 그래서 월요일에 바로 내려갔습니다. 턱스버리 올드홀은 외진 곳이었죠. 마을에서 8km나 더 들어가야 했는데 역에 마차가 없어서 여행 가방을 들고 걸어가느라 도착했을 땐 날이 거의 어두워질 무렵이었죠. 무척 크고 웅장한 집이 공원 안에 있었어요. 나무로 뼈대를 세운 엘리자베스 시대의 건축 양식부터 빅토리아 시대의 현관 양식까지 여러 시대의 건축 양식이 뒤섞여 있더군요. 건물 내부에는 나무판을 이어붙인 벽에 테피스트리들과 빛바랜 옛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뭔가 음산하고 수상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어요. 집사인 랠프 노이는 그 집과 나이가 거의 같을 것 같았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의 아내는 가프리의 유모였대요. 전에 가프리가 엄마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유모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 정말 기묘하게 생긴 사람인데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는 애완용 흰 쥐처럼 작고 친절한 분이었어요. 불친절한 사람은 오직 대령뿐이었죠. 만나자마자 우린 곧장 말다툼을 벌였어요. 대령이 절 돌려보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돌아서서 역으로 갔을 거예요. 전 곧장 서재로 안내됐고 거기서 그를 만났어요. 덩치 크고 등이 굽은 그 사람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회색 턱수염은 헝클어져 있었고 피부는 거무튀튀했어요. 빨간 코가 마치 대머리 독수리 부리처럼 솟아있었고 짙은 눈썹 밑에서 회색 눈동자가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가프리가 좀처럼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더군요. 그래, 자네가 여기 온 진짜 이유가 뭔가?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로 이미 말씀드렸다고 대답했죠. 그래, 알아. 가프리와 아프리카에서 알고 지냈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자네 말일 뿐이지. 그가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어디 보여주게. 그는 제가 건넨 편지 2개를 대충 훑어보고는 도로 제게 던졌어요. 그래서? 그가 물었죠. 전 아드님인 가프리와 무척 친했습니다. 함께 많은 일을 겪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그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 전에 이미 자네에게 그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줬던 기억이 난다고. 그 애는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어.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뒤에 건강이 나빠져서 아내와 내가 권했지. 우리 둘 다 그 애가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여행 중인지 출항 날짜와 배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지를 붙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러자 대령은 무척 당황하고 화가 난 듯 굵은 눈썹을 한껏 찡그린 채 손가락으로 초조하게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방의 위협적인 수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한 듯한 표정이었죠. 도두군, 사람들은 대부분 자네처럼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넨 지금 불순함이 도를 넘었어. 대령이 말했어요. 전 진짜로 아드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래, 알아. 그래서 나도 자네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던 거야. 하지만 이쯤에서 그만둬. 모든 가정에는 각각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름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거든. 자네와 가프리가 함께 지낸 이야기를 아내가 몹시 듣고 싶어해서 오긴 했지만 앞으로 곤란한 처지가 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그의 일을 캐지 말라고.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험주씨.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 친구의 운명이 깨끗이 정리될 때까진 절대로 쉴 수 없다고 맹세했죠. 따분한 저녁이었어요. 우리 세 사람은 낡고 음침하고 오래된 방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인은 아들에 대해서 열렬히 물었지만 대령은 내내 우울하고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너무 지루해서 더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제 침실로 물러갔습니다. 1층에 있는 방이었는데 가구도 없이 크기만 엄청 크고 다른 방들처럼 좀 우울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험주씨, 1년이나 남아프리카 촌에서 잠을 잡은 사람은 숙소에 대해 그리 까다롭지 않답니다. 커튼을 열고 정원을 내다봤어요. 맑은 밤하늘에서 반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소설이라도 읽으면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램프가 놓인 탁자를 난로가에 끌어다 놓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늙은 집사 래프가 새석탄을 들고 들어왔어요. 한밤중에 석탄이 떨어질까봐 가져왔습니다, 나리. 날씨도 무척 춥지만 여기 방들은 다 추워요. 그는 방을 나가려다 말고 잠시 망설이더니 돌아서서 주름진 얼굴로 절 쳐다보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죠. 실례지만 나리, 아까 저녁 식사 때 가프리 도련님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도련님의 유모였기 때문에 전 양아버지나 다름이 없었죠.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요. 도련님이 부대에서 잘 지냈다고 하셨죠, 나리? 아, 네. 부대에서 그보다 더 용감한 군인은 없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보호전장에서 절 구해준 적도 있었고요. 그가 아니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겁니다. 늙은 집사는 깡마른 손을 비볐어요. 아, 예, 나리, 그래요. 가프리 도련님은 그런 분이에요. 늘 용감했어요. 공원에 있는 나무 중에서 도련님이 안 올라가 본 나무는 없을 정도였지요. 아무도 못 말렸어요. 참 착한 소년이었죠. 아, 이제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해야겠지요.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잠깐만요. 지금 였다고 했죠? 마치 그가 죽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프리 엠스오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깨를 붙잡고 다그치자 노인은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나리. 가프리 도련님에 대해선 주인님께 물어보세요. 주인님이 아시니까요. 제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는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전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밤새도록 이 팔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가프리가 죽었나요? 그는 제 눈을 피했는데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었어요. 대답이 그의 입술에서 끌려 나왔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대답이었죠.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곤 제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갔어요. 홈즈씨, 도로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제가 얼마나 슬펐을지 짐작하실 겁니다. 노인의 말은 딱 한 가지 해석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분명히 내 친구가 어떤 범죄나 적어도 집안의 명예를 더럽힐 불명예스러운 일에 휘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완고한 대령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가프리를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은 거죠. 가프리는 신중하지 못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휘둘리곤 했죠. 틀림없이 나쁜 사람들한테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구해내야 한다고,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고민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가프리 엠소스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의뢰인은 감정이 복받치는 듯 말을 멈췄다. 계속하시죠. 굉장히 특이한 일이군요. 홈즈씨, 그는 창문 밖에서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서 있었어요. 아까 창밖을 내다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열어둔 커튼 사이에서 그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창문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창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거든요. 이제껏 그렇게 창백한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유령을 본 줄 알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를 쳐다보는 걸 알아차리자 그는 휙 돌아서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홈즈씨, 그건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절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용감했던 제 친구가 어쩌다가 대체 어떤 비밀스럽고 떳떳하지 못한 일에 휘말린 건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깊은 공포가 일었습니다. 보호인들을 상대로 1, 2년이나 복무한 군인이라면 누구나 긴장한 상태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데 익숙합니다. 갓프리는 내가 창문에 닿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문 걸쇠를 여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전 곧 정원으로 뛰쳐나가서 갓프리가 사라진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원 길은 꽤 길었고 불빛도 거의 없었지만 앞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길끝에 다다르자 다른 건물들로 향하는 여러 갈래 길이 나타났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문 닫는 소리가 들렸죠. 제 뒤에 있는 저택이 아니라 앞쪽 어딘가 어둠 속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홈즈씨,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절대로 헛것을 본 게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가프리는 저를 피해 도망쳤고 어딘가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거예요. 장담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온갖 어지러운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엔 대령도 한결 태도가 부드러워졌더군요. 마침 부인께서 근처에 구경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시기에 그걸 핑계로 하루 더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대령은 마지못해 허락했고 덕분에 맑은 날 대낮에 저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프리가 어딘가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대체 왜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택은 굉장히 크고 복잡해서 군부대가 주둔해도 될 정도였거든요. 만약 저택 안에 비밀 장소가 있다면 외부인이 찾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 닫는 소린 저택 쪽에서 난 게 아니었어요.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정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정원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정원에도 여러 채의 건물이 있더군요. 가장 끝에 있는 건물은 정원사나 사냥터지기 같은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을 것 같았어요. 문 닫는 소리가 혹시 그 건물에서 났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산책하는 척하며 그쪽으로 슬슬 걸어갔어요. 그때 키가 작고 날렵한 몸매에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그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모자와 외투 차림으로 보아 정원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그는 문을 잠그고 나서 열쇠를 주머니에 넣더군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다가 절 보곤 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택에 오신 손님이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전 가프리의 친구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휴,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여행을 떠났다니 너무 아쉬워요. 안 됐군요. 언젠가 다시 오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죠. 그런데 뭔가 죄지은 표정이더군요. 그가 지나가고 난 뒤에 돌아보니 멀찍이 떨어진 월계수 나무 뒤에서 몸을 반쯤 숨기고 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오두막집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창문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대담하게 행동하다간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집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택으로 돌아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진 뒤에 창문으로 빠져나와 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수상한 오두막으로 갔어요. 아까는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이제는 덧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덧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행히 커튼이 조금 열려 있어서 방 안이 훤히 보였어요. 방은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었어요. 램프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난로에선 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아침에 보았던 작은 남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더군요. 그는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면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신문이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나의 의뢰인은 이야기가 끊겨서 짜증스러운 모양이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가 물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신문인진 못 봤습니다. 폭이 넓은 신문이었는지 아니면 주간지처럼 작은 신문이었는지 그건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어쩌면 스펙테이터 잡지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두 번째 남자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가프리였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그 익숙한 어깨선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그는 굉장히 우울한 듯 팔로 머리를 괴고 벽난로 쪽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어요. 엠소스 대령이었죠. 이리 오게.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택 쪽으로 걸어갔고 저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그가 열차 시간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8시 30분 런던행 열차표야.
8시에 마차를 문 앞에 대기시켜두겠네. 대령은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었죠. 전 그저 친구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변명하면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일에 대해선 더 말할 것 없어. 저는 우리 가족의 사적인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있다고. 손님인 척 찾아와서 스파이처럼 비밀을 캐고 다녔지. 더 말하지 않겠네. 다신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서 못 참겠더라고요. 험주씨 열불이 나서 소리쳤죠. 아드님을 봤어요.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대령님이 그를 가둬두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령님이 왜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가둬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엠소스 대령님, 경고하건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절 협박하셔도 제 친구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노인은 악마처럼 저를 늘어보았어요. 정말로 그 순간엔 대령이 절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날렵하고 사나운 늙은 거인이에요. 제가 절대로 약골은 아니지만 대령과 맞서 싸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대령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한참이나 절 늘어보다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야 다음날 아침에 예약된 기차를 탔죠. 그리고 편지에 썼던 대로 선생께 조언을 구하려고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다. 눈치 빠른 독자는 이미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을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흥미롭고 특이한 점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기록해 둘만 했다. 난 평소에 즐겨 쓰는 논리적 분석 방법으로 해결책을 하나씩 좁혀가기로 했다. 그 집에 하인들은 몇 명이나 있지요? 내가 물었다. 제가 알기로는 집사와 그의 아내뿐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오두막 집에도 하인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턱수염을 기른 작은 남자뿐이었는데 그는 꽤 지위가 높은 사람 같았어요. 시사하는 바가 크군요. 저택에서 그 집으로 음식을 나르거나 비슷한 거 보셨나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렐프 집사가 바구니를 들고 정원을 가로질러 그 집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땐 음식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요. 주변 지역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했어요. 역장과 마을에 있는 여관 주인에게 가프리 엠소스의 오랜 친구라고 밝히고 그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달라고 했어요. 두 사람 다 가프리가 지금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군대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떠났대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도드 씨가 품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혹시 말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잘하셨네요. 아무래도 턱스버리 올드파크에 같이 가서 조사해야 할 테니까요. 오늘요? 그 순간 내가 지금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내 친구 왓슨이 에비스쿨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었는데 그레이 미스터 공작이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게다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정치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조사에 착수하란 터키 술탄의 사건 의뢰도 받은 상태였다. 그래서 내 업무 일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주 초가 되어서야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임스 M. 도드 씨와 함께
배드퍼드쇼로 향했다. 유스턴역으로 가는 도중에 근엄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신세를 태웠는데 필요에 의해서 내가 미리 맞춰둔 사람이었다. 내 오랜 친구예요. 다른 사람이 관여하는 게 불편하겠지만 아마 이분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만 말해두죠. 내가 도드 씨에게 말했다. 왓슨의 이야기 방식에 익숙한 독자들은 내가 사건을 수사할 때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도드 씨는 좀 놀란 듯 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여행을 계속했다. 기차 안에서는 도드 씨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했다. 우리의 새 동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창문에서 친구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고 하셨죠.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정체를 알아봤다고요. 확실합니다. 코가 유리창에 눌릴 정도로 바짝 붙어 있었고 램프의 불빛이 그의 모습 전체를 다 비추고 있었거든요. 닮은 사람일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아니요, 절대로요. 분명히 그 친구였어요. 모습이 변했다면서요. 변한 건 색깔뿐이었어요. 얼굴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마치 물고기 배처럼 하였어요. 표백한 것처럼요. 온 몸이 다 똑같이 하였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확실히 본 건 이마였죠. 창문에 바짝 대고 있었으니까요. 이름을 불러봤습니까? 그땐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 다음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쫓아갔죠. 아무런 성과는 없었지만요. 이 사건은 거의 끝난 셈이었다. 이제 한 가지 사소한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았다. 마차를 타고 한참을 달린 뒤에 우린 나의 의뢰인이 말했던 거대하고 기이한 느낌의 작은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어준 것은 나이 많은 집사 랠프였다. 마차는 집 앞에서 기다리게 했고 내 오랜 친구는 우리가 부를 때까지 마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주름진 얼굴의 늙은 집사 랠프는 전통적인 검은 외투에 희끗희끗한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갈색 장갑을 끼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면서 장갑을 눈여겨보는 걸 눈치챈 그는 얼른 장갑을 벗어 홀 탁자 위에 놓았다. 내 친구 왓슨의 말 맞다나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내 감각은 그 순간 이미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향기를 맡았다. 장갑은 홀 탁자 중간에 놓여 있었다. 난 몸을 돌려 모자를 올려놓다가 일부러 떨어뜨리고 모자를 줍는 척하며 몸을 구부려 장갑의 냄새를 맡았다. 그랬다. 그건 분명히 특이한 타르 냄새였다. 난 서재로 들어갔다. 사건은 이미 완전히 해결한 상태였다. 차차.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내 손에 든 패를 다 보여주다니. 왓슨은 연결고리 속에서 단서들을 교묘히 감추었다가 근사한 결말을 만들어내곤 했는데 말이다. 엠서스 대령은 서재에 없었다. 그는 랠프의 전가를 받고 지금 서재를 향해 급히 오는 중이었다. 복도를 걸어오는 빠르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뻣뻣한 턱수염에 구부정한 노인이 뛰다시피 들어왔다. 이제껏 그렇게 무시무시한 노인은 본 적이 없었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우리 명함을 갈기갈기 찢어서 발로 짓밟았다. 이 지긋지긋한 놈아! 내가 전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이야.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여길 들어오면 쏴버릴 거야. 나한텐 그럴 권리가 있어. 하늘에 맹세코 쏴버릴 거야. 그리고 당신! 노인이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선생에게도 똑같이 경고하겠소. 되게 야비한 직업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유명한 재능은 딴 데 가서 쓰시오. 여기서 쓸 생각하지 말고. 가프리한테서 직접 감금된 게 아니란 말을 듣기 전까진 떠날 수 없습니다. 나의 고객이 단호하게 말했다. 주인은 종을 쳤다. 렐프! 당장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관 2명을 보내달라고 해. 집에 강도들이 쳐들어왔다고. 노인이 말했다. 잠깐만요, 도드씨. 엠소스 대령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 없이 그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건 분명히 불법이니까요. 그리고 대령님도 도드씨의 행동이 아드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엠소스 대령님, 제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난 그렇게 쉽게 바뀌는 사람이 아니야. 렐프 뭐해? 왜 안 가고 꼬물거리는 거야? 경찰관 2명을 부르라니까. 늙은 군인이 말했다. 난 등으로 문을 막아섰다. 안 그러는 게 좋을 겁니다. 경찰이 끼어들면 대령님이 두려워하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고 말 테니까요. 난 수첩을 꺼내 단어 하나를 급히 쓰고는 종이를 찢어 엠소스 대령에게 건넸다. 우리가 온 건 이것 때문입니다. 대령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세포 하나하나가 놀라고 또 놀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아셨소?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걸 알아내는 게 제 일이니까요. 제 직업이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야윈 손으로 제멋대로 자란 턱수염을 잡아당기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는 체념했다는 몸짓을 했다. 좋아. 가프리를 만나고 싶으면 가서 만나게. 하지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야. 렐프, 가프리와 켄트 씨에게 우리가 5분 뒤에 만나러 갈 거라고 전해. 시간이 되자 우리는 정원의 샛길 끝에 있는 수상한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턱수염을 기른 작은 남자가 문 앞에서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엠소스 대령님,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이러면 우리 계획이 모두 깨지는데요. 그가 말했다. 켄트 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 사람들이 억지로 밀고 들어왔거든. 지금 가프리를 만날 수 있겠소? 예.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우릴 방으로 안내했다. 소박한 가구가 갖추어진 커다란 방이었다. 한 남자가 벽난로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를 보자 도드씨가 튕기듯 앞으로 뛰쳐나가며 손을 뻗었다. 가프리 맞지? 괜찮아? 하지만 그는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을 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지미. 거리를 유지해. 그래, 거기서도 잘 보이잖아. 난 이제 기병대의 말쑥한 엠소스 상병과는 꽤 달라 보일 거야. 그치? 그의 모습은 확실히 특이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태양에 그을린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보니까
저는 꽤 미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구릿빛 피부가 하얗게 탈색되면서 몸 전체가 얼룩덜룩해져 있었다. 이게 내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야. 너 혼자만 왔으면 좋았을걸. 너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제 내 입장이 곤란해졌어. 그가 말했다. 카프리, 네가 정말로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어. 그날 밤 창문에서 널 본 이후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렐프 집사한테서 네가 왔단 말을 들었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더군. 그래서 살짝 엿보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내 모습을 보여주긴 싫었어. 그래서 창문 여는 소리를 듣고 도망쳤던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글쎄, 얘기하려면 길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말을 이었다. 동부철도선에 프레토리아 외곽에 있는 부페스 스프루이트에서 그날 오전에 벌어졌던 전투를 기억해? 그 전투에서 내가 총에 맞았단 얘긴 들었지? 듣긴 했지만 자세히는 몰라. 그때 3명이 낙오됐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심하게 파괴된 지역이었어. 심슨, 우리가 대머리 심슨이라고 부르던 친구 말이야. 그리고 앤더슨과 나, 이렇게 셋이었어. 우린 보호인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낮게 엎드려 있던 놈이 우릴 쏜 거야. 둘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난 어깨에 대구경 총탄을 맞았지. 간신히 말을 달려 도망쳤지만 몇 킬로미터도 못 가서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어.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땐 저녁 무렵이었고 기운도 없고 몹시 아팠지만 난 몸을 일으켰어. 놀랍게도 바로 옆에 넓은 베란다와 창문이 있는 큰 집이 있는 거야. 날씨가 지독하게 추웠어. 저녁이 되면 얼마나 추워졌는지 너도 알지? 온몸이 마비될 것 같은 혹독하고 끔찍한 추위. 그건 설이 내릴 때 느끼는 건강한 추위와는 전혀 다른 거잖아. 정말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 유일한 희망은 그 집에 들어가서 눕는 것뿐이었어. 비틀비틀 발을 질질 끌며 난 그 집으로 들어갔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던 것, 활짝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던 것, 커다란 방에 침대가 여러 개 놓여있던 것, 그 침대들 중 하나에 쓰러져 누우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이 희미하게 기억이 나. 침대는 정말 있지 않았지만 그런 것쯤이야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 옷을 끌어당겨 덜덜 떨리는 몸을 감싸고 난 금세 깊이 잠들었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난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게 아니라 무슨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어. 아프리카의 태양이 커튼이 쳐지지 않은 커다란 창문으로 넘쳐들어 방 안을 구석구석 비추고 있었어. 엄청나게 크고 온통 하얗고 휑한 방이었어. 내 앞에 작은 드워프처럼 생긴 남자가 서 있더군. 크고 둥글납작한 머리를 가진 그 남자는 네덜란드어로 뭔가 신나게 짓거리며 꼭 갈색 스펀지처럼 흉측하게 생긴 두 손을 흔들고 있었어. 그 뒤에서 격렬하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 그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같이 몸이 비틀거리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이상한 모양으로 뒤틀려 있었어. 그 괴물들이 웃는 소리는 정말 무시무시했어.
그것들이 영어를 알아들을 리 없었지만 난 그래도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썼어. 머리 큰 괴물이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난리치기 시작했거든. 그 괴물은 야수처럼 날뛰며 뒤틀린 손으로 날 침대에서 끌어내렸어. 내 어깨에서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 그때 마침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황소처럼 힘센 그 괴물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집단의 우두머리 같은 남자가 나타났어. 그가 뭐라고 꾸짖자 날 끌어내렸던 괴물이 물러섰어. 그는 날 돌아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 여긴 어떻게 들어왔나? 잠깐, 완전 탈진 상태구만. 어깨 부상이 너무 심해서 당장 치료부터 받아야겠어. 내가 의사니까 곧 치료해 주겠는데. 그나저나 어쩌다가 이리 오게 된 건가? 여긴 이제껏 자네가 겪었던 전쟁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곳이야. 나 환자 병원이거든. 자넨 밤새 나 환자 침대에서 잔 거라고. 짐이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도착했던 날에는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다가 영국군이 우세해지자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거지. 그 의사에게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지만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나병 환자의 침대에서 자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더군. 그가 나에게 독방을 내주고 친절하게 돌봐준 덕분에 일주일쯤 뒤에는 프레토리아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어. 그렇게 내 비극은 시작됐어.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끔찍한 증상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거야. 그 병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 어쩌겠어. 이렇게 숨어 사는 수밖에. 우린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두 사람만 남기고 하인도 모두 내보냈어. 켄트 씨는 의사야.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뒤에 나와 함께 지내게 됐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풀려날 희망도 없이 평생을 격리당한 채 나병 환자들과 살아야 하는데 그건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했어. 이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난 끔찍한 파멸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지미, 너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는 쪽을 선택했을 거야. 그런데 아버진 왜 널 이리 데려온 거지? 엠소스 대령이 손가락으로 날 가리켰다. 이 사람 때문이야. 그는 나병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종이를 펼쳐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면 차라리 다 알려주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분명히 안전합니다. 오히려 더 잘 됐을 수도 있죠. 아드님을 진찰한 건 켄트 씨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박사님, 열대성이나 아열대성인 이 병에 대해서 전문가이신가요? 내가 말했다. 의술을 배운 의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정도입니다. 그가 좀 뻣뻣하게 대답했다. 박사님이 유능한 의사라는 건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환자를 불법으로 격리한 것 때문에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피하셨던 거겠죠. 그렇소. 엠소스 대령이 말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친구죠. 예전에 그분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전문의보다는
제 친구로서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바로 제임스 손더슨 경입니다. 내가 설명했다. 순간 켄트 씨의 얼굴에 엄청난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 떠올랐다. 육군 소위가 전쟁 영웅 로봇 추경을 만난들 이보다 더 기대감 가득한 표정을 지을 순 없을 것이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럼 제임스 경에게 이리 오시라고 전하죠. 지금 현관문 밖에 세워둔 마차 안에 계시거든요. 그동안 엠소스 대령님, 우린 서재로 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내가 말했다. 지금 왓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놀라움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상식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인 내 단순한 추리를 천재적인 것으로 훌쩍 높여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엠소스 대령과 그 부인에게 서재에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옮겨줬도록 하겠다. 추리의 과정은 불가능한 것을 모두 제거했을 때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진실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여러 가지 가정을 하게 되지만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가장 설득력 있는 한 가지만 남게 되죠. 이제 그 원칙대로 이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대령님이 아드님을 저택 밖에 격리하거나 감금했다는 가정하에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숨겨주고 있거나 미쳤는데 정신병원에 보내기 싫은 것이거나 뭔가 격리시켜야 할 병에 걸렸거나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각각 조사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범죄 쪽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지역에서 미해결 사건이 보고된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라면 집에 숨겨두는 것보다 해외로 보내는 편이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일 테고요. 범죄 쪽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죠. 정신병은 좀 더 그럴듯했습니다. 바깥에 사는 남자는 관리인일 테고요. 그가 밖으로 나오면서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는 것은 누군가 안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죠. 하지만 청년이 친구를 보려고 혼자 밖으로 나온 걸 보면 통제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도도 씨, 제가 몇 가지 질문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켄트 씨가 무슨 신문을 읽고 있었는지 물었던 거예요. 렌시시나 영국 의학 저널이었다면 제 수사는 더 쉬웠을 겁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간병인을 두고 일정 기간 내에 관청에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정신병자를 격리하고 치료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감출까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가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설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지만 적용해 보니까 모든 상황이 딱 들어맞더군요. 남아프리카에서 나병은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어떤 특이한 경로로 이 젊은이가 나병에 걸린 겁니다. 가족들도 무척 위험한 처지였지만 아들이 격리된 채 평생을 나병 환자들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진 않았죠. 소문이 퍼지면 모든 일이 틀어지게 될 테니까 가족들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켰습니다. 보수만 충분히 준다면 비밀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볼 강병인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을 테고요. 날이 저문 뒤에는 환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겁니다. 피부가 탈색되는 건 나병의 기본적인 증상이죠. 상황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전
이미 해결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도착했을 때 랠프 집사의 장갑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곤 마지막 한 가닥 의욕도 지웠습니다. 집사가 환자에게 음식을 날라다 줄 때 전염을 피하기 위해서 소독한 장갑을 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대령님은 그 단어를 보고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말로 하지 않고 종이에 썼던 것은 대령님이 절 믿어도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사건 분석을 마쳤을 때 문이 열리고 위대한 피부과 전문의가 집사의 안내를 받으며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스핑크스 같은 그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고 두 눈은 따스한 인간미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엠소스 대령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악수를 하며 말했다. 저는 보통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나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익시오시스라고 나병과 증세가 아주 비슷한 병입니다. 피부가 물고기 비늘처럼 변하는 병이지요. 보기도 흉하고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전염성이 없고 치료도 가능합니다. 홈즈 씨,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말 놀랍군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이 젊은이는 병에 걸린 뒤로 끔찍한 고통과 싸워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나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의사의 명예를 걸고 나병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부인이 기절하셨군요. 너무 기뻐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켄트 씨가 돌봐주시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탈색된 병사 끝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영상 제작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이번 편을 위해서 리딩은 정말 많이 했어요. 보통 지하철에서 많이 읽는 편인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일 겁니다. 네, 들어줘서 고맙고요. 저는 얼른 편집해가지고 얼른 업로드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녹음본이 퀄리티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